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였다. 내 아내 수진. 그리고 옆에는 반듯한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빛났고 자연스레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이 올려졌다. 순간 수진의 눈이 내게 닿았다. 숨을 삼키듯 시선을 피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 장면은 내 삶을 송두리째 부숴버렸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걸고 달려온 지난 세월이 단숨에 무너졌다. 내 전부였던 웃음과 기억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사람은 배신 앞에서 얼마나 무너질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혹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이자 재기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균열, 피부 치조차 등을 돌린 순간의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알게 된 진짜 가족의 의미. 나는 더 이상 남편이나 사위로 불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다시 서야 했다. 성공과 실패, 배신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끝에 나는 이제 묻는다. 당신이라면 배신 앞에서 어떻게 서 있겠는가?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테헤랄로의 유리 빌딩 47층 대양건설 사장실 안에서 나는 굳은 손으로 펜을 잡고 마지막 사인을 그었다. 계약서 위에 적힌 숫자는 500억 원. 종이 한 장에 적힌 그 거대한 금액은 숨이 막힐 만큼 묵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를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는 듯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은 저녁 햇살을 받아 비현실적으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물결은 금빛으로 부서지며 나를 향해 반짝였고 마치 나의 성공을 축복이라도 하듯 고요히 흘러갔다. 나는 한동안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장님, 부인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저녁 7시로 예약했다고 전해달라십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반.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더 이상 회의도 필요 없었다. 오늘 하루는 이미 충분히 완벽했다. 책상 위에 노인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과 12살 하영이가 함께 웃고 있는 남산 야경 속의 사진이었다. 그날 하영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히 맴돌았다. 종이 위 숫자가 아닌 저 작은 목소리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장모님이었다. 민철 씨, 오늘 저녁에 진수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잘 나가는 사위를 둬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수화기 넘어 전해지는 그 말은 꾸밈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 돈도 계약도 그 순간만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로 비친 내 얼굴은 한껏 들떠 있었다. 내일 있을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까지 머릿속에 스쳐갔지만 그 모든 고민도 오늘만큼은 사라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때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저녁 청담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우리는 원탁을 둘러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와인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내 곁을 가득 채운 가족의 웃음소리. 수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살짝 감싸 안았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목소리는 격렬하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웠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세상 가장 안정된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 여자의 확신을 읽었다. 하영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연신 떠들었다. 아빠, 우리 반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빠가 건물 짓는 사장이라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자부심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 천진한 눈빛은 나를 또 한 번 세상 위로 올려 세웠다. 장모는 정성스레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다. 사위가 이렇게 성공하니 우리 마음도 덩달아 기쁘네. 그 말은 부드럽지만 은근한 기대와 함께 스며들었다. 처남 진수는 와인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형, 진짜 대단해요.
회사 동료들한테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잔을 부딪히며 억지로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존경보다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으로 흔들렸다. 수진의 시선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은 칭찬이자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나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내게 몰려왔다. 나는 그 순간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장모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철 씨, 진수가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네. 혹시 회사에 자리가 나면 생각 좀 해줄 수 있겠나?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 짧은 대답에 테이블 둘레로 미소가 번졌다. 계약서 위 거대한 숫자보다 지금 눈앞의 웃음이 더 값져 보였다. 이보다 완벽한 저녁은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청담 라운지를 나서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순간보다 더 완벽한 때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행복이었는지는 아직 몰랐다. 회사를 세운 지 15년, 나는 늘 공사 현장에서 시작해 사무실에서 끝냈다. 땀에 젖은 안전모와 먼지 묻은 장갑은 내 인생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장이 내 일상이 되었고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강남의 야경이 나의 무대가 되었다. 나는 그 변화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움이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양재 인근의 공사장을 찾았다. 굵은 철골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고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현장 소장 김 부장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헬멧을 벗었다. 사장님, 이번 자재는 최고급으로 들여왔습니다. 입주민들도 분명 만족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흩어진 콘크리트 가루를 밟았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발끝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떨림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균열의 전조 같은 것이 내 발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점심 무렵,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박 대리가 다가왔다. 그는 내 첫 현장에서부터 땀과 먼지를 함께 삼켜온 동료였다. 사장님, 요즘 회사가 너무 커져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잘 모르고 숫자만 본다고들 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멈추어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세운 건물이 아니라 서류 속 숫자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언젠가 함께 웃으며 현장 바닥을 밟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내 발밑엔 차가운 대리석과 얄팍한 계산서뿐이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 하영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 오늘도 친구들이 물어봤어. 우리 아빠 진짜 건물 짓는 사장이 맞냐고. 그 말 속엔 자랑이 섞여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렸다. 혹시라도 이 반짝임이 사라져버릴까봐 아이도 이미 어른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지는 와인잔을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여유를 좀 누리면 안 될까? 여행도 다니고 집도 더 넓혀보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뒤편에선 알 수 없는 피로가 겹겹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협력업체 대표가 찾아왔다.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했다. 사장님, 이번 계약서에 저희 쪽 인력을 조금만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성공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달라붙는 손길도 많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단호히 거절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 한강에 불빛은 짙어져 있었지만 그 반짝임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책상 위 액자, 송남산 야경과 함께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웃음은 한때 나를 붙잡아 주던 힘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그 웃음이 꺼져버린다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 순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균열이 현실로 터져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 곧 가장 잔인한 추억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6달 뒤 같은 사무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엔 독촉장이 수북이 쌓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졌다. 건설업계를 덮친 불황의 파도가 대양건설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 석 달째 멈춘 현장은 이미 녹슨 철골처럼 사람들의 마음까지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독촉장을 쌓아두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그 끝에는 언제나 돈 이야기가 매달려 있었다. SBS 저녁 뉴스 자막에 내 회사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나는 마치 심장이 화면에 그대로 박힌 듯 얼어붙었다. 부실 시공 의혹, 안전 문제, 입주민 불만, 카메라에 잡힌 균열, 난 벽, 마이크 앞에서 울분을 터뜨리는 주민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세워 올린 건물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젊은 대리는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 본사 방침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며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집까지 이를 수도 있겠구나. 밤늦게 집에 들어서면 거실 불은 항상 꺼져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영이는 방문을 꼭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울먹이며 내게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망했다고 놀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더 무서운 건 아이 눈빛 속에서 점점 신뢰가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목요일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낯설 만큼 고요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지는 눈길을 피했고 식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꺼내든 것은 이혼 서류였다. 더는 못하겠어요.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내 세계를 송두리째 갈라놓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왜? 수지는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말했다. 당신 회사 망해간다는 거 다 알아요. 친구들도 수군거리고 하영이도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다. 붙잡지 마세요. 이미 정리했으니까.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내 귀엔 빈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며칠 뒤 장모의 목소리마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흘러왔다. 민철 씨, 우리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겁니다. 통화가 끊기자 남은 건 텅 빈 집과 액자 속 웃음뿐이었다. 남산 야경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 나는 그 사진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액자 유리에 번지듯 떨어졌고 내 산도 그렇게 일그러졌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정 비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장님, 협력업체에서 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이마를 짚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나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500억 원짜리 그 프로젝트는 공사 도중 땅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며 멈춘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서류 더미 위에 매일같이 추가되는 지연 보고서는 내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따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언론은 대양건설이 과거 시공한 건물들의 안전성 문제를 연일 거론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낯선 번호가 떴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박민철 사장님 맞으시죠? SBS 탐사보도팀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인이 아니라 이미 단정한 판결 같은 냉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음날 아침 뉴스 자막에 굵은 글씨로 부실공사 의혹이라는 단어가 박혔다. 건설 현장은 침묵했고 은행은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내 이름으로 잡힌 담보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었고 집조차 지킬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이 목을 죄어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어렵사리 털어놓았다. 여보,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어. 그래도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나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바닥은 오히려 더 두려웠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까지 사무실 불빛 속에 매달렸고 집은 점점 낯선 장소가 되어갔다. 대화는 줄었고 하영이조차 나를 피했다. 아빠, 요즘 무서워 보여.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붙들고 있었지만 집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늦은 밤 현관을 열면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은 사람의 온기를 잃은 창고 같았다.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주말, 탁자 위에 무심히 놓인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청담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 시간은 밤 11시. 나는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그 시간에 아내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손끝이 떨리며 영수증을 다시 접어 넣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은 반복되어 나타났다. 며칠 뒤 카드사에서 도착한 사용 내역서를 펼쳤을 때 나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한강뷰 레지던스 호텔, 투숙 인원 2인. 날짜는 내가 지방 현장을 돌던 날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숨이 막히듯 서류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거실에 두고 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짧은 메시지. 오늘도 그곳에서 단 6글자.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내 모든 것을 짓눌렀다. 며칠 뒤 거래처 미팅을 위해 레지던스 로비를 찾은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였다. 수진. 그리고 옆에는 반듯한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빛났고 자연스레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순간 수진의 눈이 내게 닿았다. 숨을 삼키듯 시선을 피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나는 말을 잃었다.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는 듯 온몸이 굳어졌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웃음과 기억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말했다. 내일 친정에 다녀올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도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정리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손가방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다. 진실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 순간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분노를 불씨로 남겨두되 이제는 그 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 다리에 잠시 멈춰섰다. 강물 위로 스친 바람은 차갑고도 맑았다. 끝없이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의 불안과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는 걸 느꼈다. 이제는 정면으로 받아내야 했다. 목요일 저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하영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영이는 어디 있어? 엄마 집에 보냈어요. 짧은 대화 뒤로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열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더는 못하겠어요. 왜? 갈라진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수진은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잘라냈다. 다 알잖아요. 회사 망해가는 거, 친구들의 수군거림, 하영이가 학교에서 받는 놀림까지. 이젠 견딜 수 없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붙잡지 마세요. 이미 정리했으니까. 미리 싸둔 가방을 집어들며 덧붙였다. 하영이는 당분간 친정에서 제가 키울게요. 정리되면 연락하세요. 그 말은 이별의 선언이 아니라 나를 가차없이 잘라내는 도끼 같았다. 그 다음 날부터 장모와 처남의 전화는 닿지 않았다. 통화음은 늘 불통이거나 꺼져 있었고 간신히 일주일 뒤 도착한 메시지는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민철 씨, 우리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서로를 위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빈집에 홀로 앉아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산 야경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 눈물이 흘러내려 액자 유리를 적셨다. 웃음이 번져가던 그 사진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5해가 흘렀다.
이제 나는 양재교육센터 인근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소규모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은 단 3명. 한때 강남 최고층에서 내려다보던 야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숨 쉬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게 남은 건 무너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버텨온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버티던 그 시간 속에서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다. 봄날 오후 낡은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9쯤 되어 보이는 그는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철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건축가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류 가방에서 도면 하나를 꺼내 펼쳤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모듈러 주택 설계도였다. 종이 위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 내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긴장,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현실로 만들어 줄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과거 작품들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도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자본이 문제일 겁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곧장 대답했다. 사장님, 우리 같이 바닥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 한마디는 무너져 있던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다시 불을 지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날부터 양재의 허름한 창고가 우리의 작업장이 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오래된 형광등 불빛과 덜컹거리는 선풍기 한 대.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못을 박다 찢긴 손등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조차 희망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톱날 소리와 망치질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끼니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웠다. 책상 대신 나무 팔레트 위에 도면을 펼치고 파라핀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 속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사장님, 언젠가 우리가 만든 집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건축의 이유지. 석 달 뒤 우리의 첫 번째 모듈러 주택이 완성됐다. 전시장 한쪽에 세워진 그 집은 단순했지만 단단했고 햇살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났다. 방문객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둘러보다가 곧 눈빛이 달라졌다. 건축비가 절반이라고요? 시공기간도 절반이라고요? 젊은 신혼부부들, 은퇴를 앞둔 노부부들까지 진지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 투자자들에겐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봤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삶이었다. 그날 밤 첫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후 JTBC 아침 뉴스팀에서 연락이 왔다. 혁신적인 친환경 주택을 만든 업체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준호의 설득 끝에 결국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 선이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질문이 이어지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었다. 실패를 겪은 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화가 쏟아지고 주문이 밀려왔다. 단 석 달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우리는 더 큰 공유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나는 모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절망은 오래전에 바닥을 찍었다. 이제는 하루를 버티고 숨을 쉬고 저녁 불 꺼진 사무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봄 햇살이 비스듬히 창문으로 들어오던 어느 오후, 낡은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29쯤 되어 보이는 그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깊숙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철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건축가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반듯하게 접힌 도면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모듈러 주택 설계도였다. 현실화할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과거 작업들을 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면 위 선 하나하나를 눈으로 더듬었다.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오래된 내 열정을 다시 두드렸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결국 자금이 문제일 겁니다.
그는 주저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 바닥부터 같이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은 오래 묻혀있던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5해 전 모든 걸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날부터 우리는 양재의 작은 창고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창문도 변변치 않은 좁은 공간,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망치질에 손등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조차도 희망처럼 느껴졌다. 끼니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나무 팔레트 위에 도면을 펼쳐놓은 채 미래를 이야기했다. 사장님, 언젠가 우리가 만든 집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건축의 이유지. 석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모듈러 주택이 전시장에 세워졌다. 나무 냄새와 철제의 구조물이 어우러진 작은 집은 햇살을 받아 생명처럼 빛났다.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둘러보다가 건축비와 공사 기간이 절반이라는 설명에 눈빛이 달라졌다. 젊은 신혼부부, 은퇴를 앞둔 중년 부부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며칠 후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사장님, 벌써 15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손끝이 떨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곧 JTBC 아침 뉴스팀에서 연락이 왔다. 혁신적인 친환경 주택을 취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의 설득 끝에 결국 수락했다. 방송 당일 카메라 앞에 선희 심장이 요동쳤다. 기자가 물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히 대답했다. 실패를 겪은 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화가 쏟아지고 주문이 줄을 이었다. 다른 방송사들도 연이어 취재를 요청했다. 회사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대던 그 일주일 후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집요한 벨소리에 결국 연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5해 만에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철 씨, 나야, 수진이.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수진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하영이도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된 기억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장모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민철 씨, 그동안 참 힘들었지. 우리도 고생 많았다네. 이제 서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나? 그 말투는 다정하려 했으나 어딘가 사무적이었다. 이어 처남 진수는 메시지를 보냈다. 형, 진짜 존경합니다. 다시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 활자에서조차 억지스러운 온기가 묻어났다. 나는 긴 고민 끝에 청담의 한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장모, 진수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표정만큼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다시 손을 내밀려는 사람들의 얼굴,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놓쳐버린 순간들이 겹쳐 보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은 몰랐어. 하영이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장모도 곧장 말을 보탰다. 우리도 힘든 시간이었네. 이제는 좀 잘 지내보자꾸나. 진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형, 나도 많이 반성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하영이를 위해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였다. 이건 하영이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족함 없을 겁니다.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영이가 원할 때만 만날 겁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떨어뜨린 커피잔이 작게 부딪히는 소리만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그날 이후 내 삶은 고요해졌다. 준호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석 달 만에 직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우리는 더 큰 공유 작업장으로 이전했다. 준호가 흥분해 말했다. 사장님,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나는 모처럼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남 진수에게서는 마지막으로 문자까지 도착했다. 형, 진짜 존경합니다. 다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나치게 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청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장모, 진수가 함께 들어왔다.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으나 표정은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빚을 갚으러 온 사람들처럼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 하영이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자기 변명에 가까웠다. 장모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우리도 어려웠네. 이제 좀 잘 지내보자꾸나. 그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다. 하영이를 위해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였다. 이건 하영이를 위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족함 없을 겁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는 단호히 끊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영이가 원할 때만 만날 겁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당혹, 분노, 체념이 차례로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그날 이후 내 삶은 고요해졌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이어갔다. 밤새 도면 위에서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고 현장에서는 땀을 흘리며 다시 사람들과 어깨를 맞댔다. 회사는 커졌고 나는 잊었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떠난 이들이 아니라 무너질 때 곁을 지켜준 이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무엇보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막내 영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손뼉이 울려 퍼졌고 나는 따뜻함이 밀려드는 걸 느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다. 무너질 때 함께 밤을 새워주고 성공했을 때 욕심내지 않고 함께 기뻐해준 사람들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하영이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17살이 된 딸의 목소리는 맑고 건강했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예매해둘게. 순간 차를 세우고 창밖 한강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절망의 그림자로만 보였던 강물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청담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을 힘이 없었다. 앞만 보자, 그렇게 다짐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직원들과 또다시 모였다. 허름한 삼겹살집,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준호가 소주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사장님, 우리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갑시다. 사람들의 얼굴이 열기로 물들어 있었다. 영수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건축가의 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졌고 나는 오래 묵은 고독이 조금씩 풀려나감을 느꼈다. 회식이 끝난 뒤 홀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결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하영이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표 준비해 둘게. 그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아침부터 서둘렀다. 극장 앞에서 하영이가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아빠, 우리 반 애들이 아빠 기사 봤어. 다들 멋있다고 했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시간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세운 믿음으로 채워가리라고. 영화관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환히 밝아졌을 때 나는 옆자리의 아이를 몰래 바라보았다. 한때 작고 연약하기만 했던 딸은 어느새 나보다 크고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실패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보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의 희망이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늦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강물이 은빛으로 일렁였다. 하영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난 항상 아빠 편이야.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난 모든 상처와 고통을 덮어주었다. 나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을 찾는 어린 손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힘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도 강물도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성공과 실패, 배신과 상처를 모두 지나온 끝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가족, 혈연이든 아니든 함께 웃고 울며 버텨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영이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밖 강물은 묵묵히 흘러갔다. 그 물결은 지난날의 쓰아림을 씻어내며 내일을 향해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이 평온을 느꼈다. 5해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야말로 진짜 시작이었다. 거짓된 관계는 정리되었고 진정한 인연들이 남았다. 쓰라린 무너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다. 첫 출근처럼 긴장되지도 않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있었다. 현관 앞에서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묵직한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설렘이 따라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이제는 두렵지 않다.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엔 오래 묵은 무게 대신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녁 노을이 창가로 스며들며 사무실 안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책상 위에 액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남산 야경 속 웃음도 제주 바다의 기억도 아니었다. 이번엔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땀에 젖은 채 웃는 얼굴들, 새벽까지 도면을 붙잡으며 버텼던 눈빛들, 성공을 함께 나누고도 욕심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원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뒤늦게 찾아온 평온이야말로 진짜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한강 위로 스쳐가는 저녁 바람처럼 내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다. 화려했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친 나락, 손끝에서 흘러내린 배신의 상처, 그리고 홀로 견뎌야 했던 공허한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은 성공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무너진 끝에서야 알았다. 누가 내 곁을 지켰는지,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옆에는 준호와 직원들이 있고 멀리서라도 나를 믿어주는 딸이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사진 속 웃음은 정지된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약속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걸어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빛을 머금은 물결은 끝없이 이어지며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듯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